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수학 강사가 된 남자입니다. 불행하고 힘든 시절을 겪었던 제가 현재 넓은 집과 좋은 차를 타며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신다면 결코 혼자서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도와주신 수많은 분들 덕분에 저는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남을 배려하고 돕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댁은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을 판매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커다란 집에는 마당도 엄청 컸고 작은 장독대만 수백 개가 있었어요. 운영이 잘 돼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삼남매 중 장남인 제가 어릴 때는 부족함이 없이 자라며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실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집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물려받을 가업도 있어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선봐라, 미팅해준다는 말들이 쇄도했죠. 어렸을 때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결혼식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소개팅을 나갔는데 알고 보니 익숙한 얼굴이었다. 중학교 때 아버지에게 러브레터를 준 적이 있는 학교 동생이었던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인연인가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에게 한쪽으로만 사랑한 상대방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아버지 친구를 통해 아버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다. 재미있고 반가웠기에 몇 차례 만나게 되었고 서서히 호감이 생겨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 그 순수한 여자가 바로 나의 엄마였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셨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사업을 뜻밖의 맡게 되었고 사업이 정착하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어린 나이에 사장이 되어 그런지 직원들은 아버지를 사장으로 대하지 않았고 거래처들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금액은 수백만 원에 달했는데 그 정체를 알기 위해 담당하던 세무사를 찾아봤지만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와 국세청, 은행에도 방문해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사업을 맡으면서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직원과 세무사가 계획한 것이었는데 세금뿐만 아니라 회사 돈까지 횡령을 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모으신 돈으로 세금은 대충 갚았지만 모두 빈손으로 남게 된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상황이었죠. 당연히 직원들은 다 그만두고 그동안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신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중단되면서 거래처에 미리 납부한 돈들도 전부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큰 집을 팔아서 뒷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작고 단층짜리 집을 구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둘과 함께요. 집이 작아서 6명이 살기에는 협소했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머니가 도망친 이유는 어머니가 일달이 지난 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떠나셨지만 저희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또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고 아픈 시어머니를 돌봄으로써 우리 셋을 키우기에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망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아픈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살림, 육아, 병원 돌보기, 그리고 일을 모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긴 고민 끝에 결국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에게 짐이 될까 염려하셨지만 아버지는 큰 죄책감을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를 보내고 집에서 혼자 오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 나이는 7살이었고 동생들은 4살과 3살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3남매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이전에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던 아버지이기에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누가 갑자기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는 않았고 자리를 내어주는 사장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번듯한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전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고 버텼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침에는 도배일을 하시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우리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제가 8살이 되었을 때부터 동생들은 모두 제 손으로 키웠다고 하더군요. 양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대변 처리도 서툰 동생들의 것들을 제가 모두 처리했습니다. 8살 때부터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을 줄도 알았고요. 늦게 돌아오시는 아버지 대신에 냉장고에 아버지께서 해놓으신 소시지를 꺼내어 반찬을 차리고 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모두가 씻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동생들, 제가, 그리고 아버지까지도 정말로 멋진 일을 해냈죠. 학교에서 나의 별명은 거지였습니다. 집안일이나 아이 돌보기에 열심히 했지만 제 나이는 가까스로 8살 뿐이었습니다. 어른의 도움과 사랑이 더 필요한 나이였죠. 아직 빨래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냄새 나는 옷을 입고 학교에 가거나 준비물을 잊어버리고 가지고 다니는 연필들이 모두 부러져 있었고 잃어버린 신발 주머니를 아버지에게 부탁드리기 어려워서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실내화를 신고 다니면서 굉장히 거리낌 없었거든요. 제 친구가 그 책에서 나온 대로 무슨 생각 없이 거지다 거지 하는 말 하나 때문에 반 친구들 모두가 저를 그런 별명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항상 외톨이였고 같이 놀 친구도 없었어요. 동생들 챙겨야 하고 놀 시간도 없었지만요.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 모여서 딱지하고 공 가지고 노는데 그런 친구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과서만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교과서만 들여다보다 보니 제가 모르게 공부를 잘하는 편인 걸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야 다른 것들은요. 비슷한 점도 있고 시험을 제대로 치르는 나이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 6학년 때는 계속해서 전교 1등을 하였으니 당연하게도 학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고 누군가가 제게 공부를 알려주었던 적도 더 없었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 밤에 집에서 숙제를 하면서 교과서를 보고 복습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신기했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는 학원을 다녀가는 친구들과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학원에 가서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는 학생은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워주고 방법도 모두 알려준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지만 벌써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을 습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어 소설이나 영어 지문, 수학 문제 등은 이미 초등학교 시절에 모두 마쳤다고 하더군요. 이런 학생들을 이기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수학은 정말 잘했고 즐겨 했습니다.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들을 다루는 반면 그런 난이도의 문제들에 대해 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수학 시험에서는 늘 만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수학만큼 잘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중학교 3학년쯤 되어서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 나는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공부구나 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저는 초등학생 동생들 집에서 밥 먹이고 숙제시키고 이부자리를 펼쳐주는 힘든 중학생이었지만 어두웠던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인문계에 진학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대학교까지 가는 게 제 목표였죠. 그동안 꿈도 장래 희망도 없던 책이 꿈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야, 고등학교 공고를 가는 게 어떻겠냐네 하시면서 아버지 왜요? 했어요. 공업고등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면 졸업 전에 취직할 수 있다더라 하여서 아버지가 살아보니까요.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만한 게 없네. 아버지, 저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거예요. 대학에도 갈 거고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학원에 보내줄 여유가 없는데요. 친구들은 다 학원이나 과외를 받잖아요. 누구는 벌써부터 해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른이니까 비슷비슷한 거겠지요. 고등학교에 다니며 대학 준비하면 그게 답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기술을 배우면 나중에 편할 거야. 공부는 언제든지 나중에 할 수 있고. 그때는 정말로 너무 속상해졌죠. 드디어 꿈이 생겼는데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제가 당신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항상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셨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버지의 의견에는 동의했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정말 아버지의 말대로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결국 저는 내라 모르겠다 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요. 민우야, 너 왜 아버지의 말대로 하지 않았니? 아버지를 믿고 잘할 수 있어. 학원 다니고 과외도 받고 유학과 같은 것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요즘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학 국가 장학금도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등록금 문제로 심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버지께서는 짧은 한숨과 함께 어찌할 수 없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내가 어쩌겠느냐. 잘해봐라. 민우야, 이렇게 된 거 이왕이면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신이 나네요. 고등학교 가면 분명 더 열심히 학원 다니고 가야 하는 애들이 널려 있겠지만 이만한 자신감이라면 누구든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모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서 반 10등이 되었습니다. 30명 중에요. 그냥 딱 중간이라고 할까요?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따라갈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처럼 유능한 선생님들의 기출문제나 요령을 받지 못한 채 무식하게 공부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도 매일 밤을 새우며 커피를 마시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기말고사에서 반 4등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잘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했는데 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걸까 고민했고 학원에 다녀야 할지 고민했던 찰나에 작은 학원에서 방학에 무료 특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멈추고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매료되어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선한 인상의 원장님께서 종이 한 장을 건네시더군요. 그 내용은 특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방학 기간 중 한 달 동안 중고생을 대상으로 무료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따로 지불할 돈은 없고 문제집 몇 권만 사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특강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학을 다니거나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재능 기부를 하며 대학교 봉사 동아리의 일원이었고 포트폴리오와 경력을 쌓기 위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원장님이 주신 A4 용지를 정독하다가 마감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그 학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바로 신청을 했어요. 작은 학원이라 그런지 소수의 인원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동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5명 정도뿐이었어요. 전문 강사가 아닌데 수업을 잘할까? 괜히 시간만 날리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예상외로 수업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수학 수업이 정말 유익했고 재밌었어요. 듣자 하니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대학생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 선생님이었어요. 예전에는 유명한 학원에서도 일했었고 지금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수업은 문제들도 이해가 쉽게 되어서 난 수업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특히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기도 해서 그러는지 특강이 끝날 때쯤에는 선생님과 많이 친해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덥잖아.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쏠게 하면서 와, 선생님 최고예요. 아이스크림을 쪽쪽 먹으며 잠시 자유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기회를 타서 선생님께 평소 궁금했던 것을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하면 재밌어요? 재미? 응, 재밌지. 왜? 민우 선생님 이야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학원 선생님 같은 분은 재밌을 것 같아요. 박원 선생님 재밌지? 돈도 잘 벌고 돈을 잘 벌어요. 직장인처럼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민우야,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분야는 경력과 실력이 매우 중요해. 너 강남에 학원이 엄청 몰려있는 곳 알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대단해. 어이 선생님, 진짜로 뻥치지 마요. 왜 뻥이라고 생각해? 진짜야. 선생님이 거기에서 지금까지 왔잖아. 정말이야. 그래, 선생님이 지금 건강도 안 좋아지고 집안 사정도 있고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여기 있어. 거기 있을 때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많이 받았어. 민우의 뛰어난 이해력과 영리함 때문에 언제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을 찾아오라며 선생님은 무료로 가르쳐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내가 낙심하며 겉목소리를 내며 눈을 흘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게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그 이후에 특강이 끝났고 학원장은 아이들이 계속 다닐 것이냐고 물어보며 영업을 했지만 돈이 없어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수학 선생님과의 인연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모르는 문제나 진로를 고민할 때 선생님을 찾아갔죠. 그 후로부터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과목들에 대한 성적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올바른 구문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학창 시절의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반 2등을 하였고 기말고사에서는 전교 3등을 하였습니다. 2학년 때에는 전교 1등과 2등을 왔다 갔다 하며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의대를 권유했지만 제게는 사람을 살릴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피를 보는 것도 무서웠죠.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것을 자신있게 밝히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러한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학교 선생님은 없었지만 무엇이든 흔들리지 않고 실천하는 태도로 학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자격 있는 마음으로 수학과와 수시 합격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친구는 없었지만 반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들은 대단하다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한 번도 학원을 다니다니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만함에 대해 놀라워하며 아버지도 합격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장하다. 민우야,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정말 대견해. 우리 민우, 이제 곧 빚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우야, 동생들이랑 집은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고 싶은 거 하라. 알겠지? 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저희 위해 열심히 일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합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생들도 오빠 최고라고, 형 최고라고 하며 자기들이 더 신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같이 나눌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원 수학 선생님이셨죠. 학년 3학년이 되고 학교 야자를 신청해서 한동안 못 배웠었거든요. 기쁜 소식도 전하고 수능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으러 학원에 찾아갔습니다. 좋은 대학들은 수시 합격해도 수능 최저 점수를 맞춰야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어디에도 수학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서 사무실에 가봐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원장님과 자주 보던 터라 원장님께 가서 여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수학 선생님 어디 계시죠? 원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한참을 망설이던 원장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수학 선생님께서 조금 아프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건강이 혹시 문제로 유명한 학원에서 여기로 오신 건 알고 있었는데 어디가 아프신지는 자세히 못 들었어요. 수학 선생님이 암에 걸리셨어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시면서 이쪽 본가에 계셨던 거거든.
암인가요? 응, 한 7년 전쯤 수술하시고 이젠 거의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암이 다시 재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하셨어요. 한 달 전쯤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쩐지 수학 선생님이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맨날 모자만 쓰고 다니셨고요. 별 생각 없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원장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몇 달을 못 봤던 것뿐인데 수학 선생님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여행했습니다. 제가 주무시고 계시는 선생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니 뒤에서 어떤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한테 수업받았던 강민우입니다. 아, 학생이 민우구나. 반가워요. 나는 선생님입니다. 여자친구네요. 그런데 선생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암이 빠르게 퍼지고 있고 많이 고통스러워해서 진통제를 맞고 잠자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선생님이 믿음직한 학생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고 하시던데 나중에 유명한 강사가 될 것 같다고요. 정말 은혜 선생님이 민우 학생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선생님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깨어있을 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털털터덜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만 보여주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도와주려고 애써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 눈물이 나왔어요. 일주일 뒤 선생님의 보고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결국 선생님께서 깨어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짝 웃고 계신 선생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꼭 유명한 강사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억소리 나게 큰 돈을 벌 것이라고요. 걱정했던 수능 성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나온 후에 원하던 대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멀지 않은 거리라서 따로 생활비를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강 신청을 마치고 틈나는 시간에 할 만한 알바가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대학 첫 수업이 시작되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장한 술자리도 즐기고 숙취를 이기며 강의도 듣고 동기들과 대립 출석도 하며 꿈꿔온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딱 2주 동안 그런 황홀한 꿈을 꿨어요. 그날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요. 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 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누구일까요? 아버지인가 하고 수화기를 짚었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왔어요. 강석구님 댁 맞으세요? 네, 저희 아버지인데요. 누구세요? 희망병원입니다. 강석구님께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해서 보호자분이 빨리 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동생들에게는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저녁을 차리고 일찍 자라고 안심시켜놓고 뛰쳐나왔어요. 평소에 택시를 타지 않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버스를 기다릴 시간도 마음도 없었으니 곧바로 갔습니다. 제가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갔을 때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찾으려 애썼지만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수술 중이 아닌가 하고 간호사에게 여쩌려고 했던 순간 한쪽에서 의사 두 분과 여러 명의 간호사들이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익숙한 신발과 옷차림이었죠. 혹시 아닐까 하며 다가갔지만 눈앞에 나타난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눈물마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꿈에 그리던 것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심장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늘 헬멧을 쓰라고 권유했었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웃으며 알아들었다고 하던 아버지는 결국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와 계신 아버지의 지인들과 제 소수의 친구들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힘이 전혀 나지 않아 막막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동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다른 한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다니던 대학교는 당연히 그만둬야 했고 아버지가 갚지 못하신 남은 조금의 빚을 환불한 등록금으로 낸 후에 1,000만 원가량이 남았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일해야 했고 동생들에게 엄격한 형이나 오빠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하였으며 그 후에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였습니다. 우유를 배달하다 보면 종종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집으로 가는 제 또래 사람들이 모여서 하하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끝내고 대학교로 돌아올 때 잔디강이 무겁게 책을 들고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나는 그들처럼 살 수 없는 걸까? 내 삶은 빚만 갚고 동생들만 키워야 하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영원히 할 수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가장이 되어 일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아버지가 10년이 넘게 빚을 상환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고 빨리 자라야 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작은 돈들까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마음을 동생들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일했습니다. 우유를 돌리는 것조차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해야 했습니다. 돌았고 공사장에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사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젊은 내가 눈에 띄었고 아저씨들은 열심히 일하는 나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자, 바카스 좀 먹고 하세요. 민우는 배로 일하니까 2개 먹어라. 감사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고 나는 아저씨들 사이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아저씨들은 궁금해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너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너 20살이 아니야? 젊은 아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느냐요? 우리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게 업이라고 하지만 너는 사지도 멀쩡하고 창창한 20살이잖아. 무슨 사정이 있냐고 하시는 아저씨의 질문에 다른 아저씨들이 동요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아까보다 좀 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가만히 쳐다보셨습니다. 실은 제 부모님이 없어요. 동생이 2명이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집에 빚도 있어서 저는 애들을 키워야 해요. 그래서 다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꿈은 수학 강사였지만 지금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지만요. 아저씨들은 잠시 말을 이어갔다.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래는 문장을 올바르게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쓰럽다는 듯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저는 바카스를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아이고, 민우야, 걱정하지 마. 그게 뭐, 큰일이라고 아저씨는 말했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억울하게 잘려서 이 일 벌써 10년째다. 집사람도 자식들도 다 나를 무시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먹고는 살아야지.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래, 그래. 나는 보증 잘못 써서 아직도 빚이 몇 천이야? 그 망할 놈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두는데. 나보다 힘들까봐 나는 돈을 못 번다고. 와이프가 애들을 데리고 도망쳐간 지 5년이야. 참내. 가방끈이 짧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아저씨들은 각자 힘든 사정을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들어주는 사람들도 그냥 껄껄 웃고 같이 욕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 너는 될 놈이야.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개인 사정을 늘어놓게 하는 게 그게 재주 아니면 뭐냐고 했습니다. 더불어 계속 고통을 주는 민우야. 20살이면 애기야.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은 이대로 무너져 있을 줄만 알았는데 아저씨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 3년만 있으면 남동생이 성인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열심히 돈 벌고 그 이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도 보였습니다.
처음 막노동을 시작했던 곳에서 팀장님에게 잘 보여서 그 이후에 함께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일당도 이전보다 많이 주시고 나름 일하는데 요령도 생겼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먼 곳으로 작업을 가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함께 일하는 인부 아저씨들이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저씨들은 빈손으로 집에 보내지 않으시고 민우야, 가다가 정육점에 들러서 아저씨 집에 고기 사가야 하는데 너도 같이 사자. 아저씨,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집에 많아요. 아유, 그런 나이 때는 먹어도 배 안 부를 때잖냐. 동생들하고 나눠 먹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장아찌를 담아주시기도 하셨고 밥 반찬으로 하라고 싸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아드님이 살 빠져서 못 입는 양복이 있다며 차려입으라고 주기도 하셨으며 또 다른 분은 차비로 돈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더불어 대기업에 다니시는 따님께서 사용하던 화면이 조금 이상한 노트북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이 크던 작던 값비쌌건 아니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챙겨주시는 것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챙겨주신 분 중 잊고 있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때 저를 도와주신 동네 학원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주신 도움과 믿음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잠시 잊고 있던 분이 떠오르면서 다시 제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어난 것 같아요. 저는 틈이 나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괜히 책을 보면 반감이 들었고 그랬었어요. 다시 책을 펼치고 공부를 시작하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신이 나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갑자기 고등학생이 된 여동생이 공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동생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저도 새로운 문제 유형들을 모의고사로 풀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남동생은 성인이 되면 제가 23살일 텐데 그럴 때 다시 수능을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형, 나 취업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뭔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맨날 툴툴거리기만 하는 남동생이 고3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들어보니까 공부머리는 영성 없어서 공업고등학교에 간 남동생이 학교 성적도 좋고 배우던 것이 적성에 잘 맞아서 2학기 때부터 현장에서 일을 한다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도 동생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남동생이 말썽도 많이 부리고 성격도 사근사근하지 못해서 어디 가서 사회생활이나 잘하려는 것이 걱정이 되었는데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다니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야, 장하다 민영아.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올해 수능 봐 뭐. 형 대학교 가야지. 형난 나는 공부를 잘 하잖아. 민지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 내가 형보다 더 많이 벌 거니까 형은 대학에나 가, 이 자식. 그렇게 형을 생각하고 있었어? 뭐래? 생각은 무슨 징그럽게 수능 접수나 해라. 이 아저씨야. 미친 동생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계부를 두들겨 보니 악착같이 일한 덕분에 그해 여름이 되기 전에 빚은 다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활비가 문제였지만 많은 지출을 담당하는 빚만 해결되면 우유 배달해도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남동생이 얼추 자리 잡기 전까진 막노동하면서 생활비하고 돈도 좀 모아두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인부 아저씨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저씨들, 올해 수능 보세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민호가 대학에 간다니. 아니요 아저씨, 붙을지 안 붙을지 몰라요. 수능만 번다고요. 뭘 몰라, 이놈아.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당연히 붙어야지. 아이고, 뭐 하냐. 수학 강사가 오셨는데 현장에 책상이라도 하나 놔야 되는 거야? 아니야. 아저씨들은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일을 어느 정도 끝내고 정리해야 할 때 저를 조기 퇴근시켜주는 특혜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민호, 들어가라. 너야말로 팀장님이 이렇게 해주는데 학교 떨어지면 안 돼. 팀장님, 어제 보내주신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러 가야겠습니다.
수능을 오랜만에 치르게 되어서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고3 학생들은 365일 내내 공부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성적을 받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었죠. 그래서 나는 자투리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서 공사장으로 가는 길이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틀린 문제들을 다시 곱쳤습니다. 집안 곳곳에 외워야 하는 공식이나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을 붙여놓고 지날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수능을 치르던 가을, 동생은 예정대로 취업을 해서 그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동생은 일이 너무 재밌다며 상사에게 칭찬도 자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생활비가 걱정이 되었던 동생들이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을 딱 보는 남겨둔 10월 말까지 막노동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작업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민우야, 꼭 합격해라. 합격하고 아저씨들하고 고기에 소주 한잔하러 가자. 아저씨들이 져주겠다고 몇 초콜릿 등을 사오셨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불안했는데 아저씨들의 용기를 듣고 난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작업하고 있던 건물이 원룸 빌라였거든요. 거기가 여대 근처에 있던 곳이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룸 8채가 들어갈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그건 법인 건물이 아니었고 원래 거기에 있던 주택주인 할머니가 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끔 오셔서 우리에게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라면도 사주셨어요. 대부분 할머니의 아들이 오셔서 돌보셨지만 어떤 때는 할머니가 우리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학생이었던 민우는 강민우라고 하는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고급스러운 화과자와 양갱 세트를 주셨어요. 처음에 그게 화과자인지도 모르고 먹어봤어야 했는데 제가 그게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원하던 대로 그냥 받아들였다. 팀장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 시험을 친다고. 그게 맞다. 그래서 등록금은 잊고 들을 거야? 동생들이랑 힘들게 산다고 해서 국가에서 조금 지원해준다더라고요. 요즘 학자금 대출도 잘 되어 있고 학교 다니면서 일도 하려고 해요.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뭐지? 등록금 내가 대주겠다고 했거든. 거기 있던 모두가 놀랐어요. 잘못 이해한 건가 싶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랑 힘들게 살았어요. 판잣집에서 어렵게 살았어요. 내가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이건 너무 괜찮은데요. 어르신, 난 그냥 준다는 거 아니고 나중에 우리 손주 과외를 해줘요. 그 과외비는 미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과외는 비싸진 않나요? 우리 손주가 이제 중학생이라서 공부가 너무 소홀해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민우군이 좀 봐줘요. 알겠죠? 아네, 과외는 해줄 수 있는데 등록금은 좀 그냥 받아주세요. 어차피 쓸모 없어서 어디 기부를 해야 할까 했는데 잘 됐네요. 허튼한데 쓰일 일도 없고요. 저는 등록금 전액을 할머니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누가 보면 염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사코 거부하던 것을 할머니께서 그 무이자 대출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서요. 빌려가라고 하시더라도 그제야 제가 승낙해서 거래가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으며 일을 그만둔 것도 진짜 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수능을 보는 날 진짜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시험장으로 가려고 집을 나왔는데 함께 일했던 인부 아저씨들이 우리 집 앞에 계셨더라고요. 민우야, 아저씨 오토바이 타고 가자. 수험표는 챙겼어? 무슨 사인펜인가? 그것도 챙겨야 한다는데 환히 챙겼고 아저씨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잤다고 해. 혹시나 시험장에 늦기라도 할까봐 뭐라도 빠뜨릴까봐 그 아침에 저를 데리러 아저씨들이 오셨던 겁니다. 눈물이 나오려던 걸 꾹 참고 아저씨들과 함께 했습니다. 시험장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가려는데 아저씨 한 분이 도시락통을 건네주셨어요. 제가 손재주도 없다 보니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이렇게만 준비했는데 그래도 배가 고파 더 나은 것 같아요. 꼭 먹어야겠어요. 민우야. 아저씨들은 일하러 가셔서 끝난 후에는 놓치기 쉬워 보여요. 시험 잘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미 점심시간에 먹을 도시락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밥에 김치와 햄만 챙겼는데 아저씨가 저를 위해 손수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한 것 꾹 참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들이 뒤에서 민호 화이팅을 외치시는데 정말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19살 때 다녔던 그 학교의 수학과에 다시 한번 합격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엉엉 울면서 팀장님께 소식을 알렸고 그날 일을 마친 후 아저씨들과 함께 삼겹살집에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등록금을 대주신 덕분에 학업도 잘 마쳤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장학금도 많이 받아서 몇 번은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생활비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4학년까지 열심히 학원을 다녀가며 바로 한 학원에 취직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학원이었지만 최선을 다하며 학생들의 성적에 항상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2년 뒤 노력한 실력을 인정받아 강남이라는 동네는 학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살게 된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이 분야에서 인정받는 수학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수학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술직이었던 남동생은 능력을 인정받아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에서 팀장까지 진급했고 공부를 가르쳐줄 요청을 받았던 여동생은 좋은 대학을 졸업한 후 어리지만 중소기업 대리로 취직했습니다. 우리 세 형제에게 일어날 것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 둘 일어나니 매우 신기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저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고 무료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전부터 경험을 쌓기 위해 시작했는데 처음 가르쳤던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그 후에도 동생들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 강사로 무료 수업을 듣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아저씨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의 손주라던 그 아이는 저가 학원에 처음 입사했을 때 가르쳤고 명문대학에 보내주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의 다른 손주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욱, 내가 이룬 것들을 봐 과외 수업료를 미리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받아서 다 쓰여버렸어. 다음 달부터는 과외료가 바다가 된다는데 지난번에 할머니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젠 힘든 상황도 아니고 하니 이번에는 절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많은 어른들한테 외면을 받았고 또래 친구들한테도 따돌림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믿음도 적고 반감이 들었었는데 인부 아저씨들을 만나면서 그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제 마음이 더 넓어졌습니다. 저는 아저씨와 할머니의 아이들 외에도 가끔 무료 강의를 가봅니다. 대상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때도 있고 지방에 있는 작은 공부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제 재능을 꾸준히 기부할 생각입니다. 제게 도움을 주셨던 수학 선생님이 그랬었습니다. 그것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부 아저씨들과 빌라 주인 할머니, 수학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받았던 것을 다시 베푸는 것만큼의 행복한 것은 없으니까요. 저를 그렇게 살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